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LA 시장실은 노숙자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27번의 인사이드 세이프 작전으로 1,600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쉘터로 임시 거주지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LA시의 노숙자 수는 4만 6천여 명입니다. 카이저 퍼머넌트 의료조반들의 파업이 오늘로 사흘째 접어들었지만 노사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파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에서 올해 현재까지 1,165건의 차량 내 물품 절도 신고가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잠시 정차한 차들의 피해도 늘어났습니다. USC 산부인과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조지 틴달 교수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LA시티 컬리지 LACC의 세종대왕 동상이 제막식을 갖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시의회에서는 10월 9일을 한글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LA시의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를 마련하자는 시 개혁안이 LA시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측근으로 분류되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차기 하원의장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4주 연속 상승하면서 2000년 12월 이후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7.49%입니다.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불안으로 경제 연착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연준이 금리 급등에 일조한 양적 긴축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시민활동가가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10대의 묻지마 폭행에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 범인에게 테러 공격과 총기 사용 혐의로 10번의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북한이 미 국방부를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급증세를 보이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멕시코의 국경 안보 유지를 위한 공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사법부 수장 자격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안이 부결된 것은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사건 첫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영장 기각 이후 열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메이저리그 디비전 시리즈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LA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 간의 경기는 오늘 오후 6시 20분 시작합니다. LA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오늘 커쇼입니다. 아시안게임에 나선 한국 야구대표팀이 중국을 8대1로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금메달을 두고 이제 내일 새벽 3시 대만과 경기하고 내일 오전 5시에는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결승전도 열립니다. 하락으로 출발했던 오늘 뉴욕 증시는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9.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뜨겁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이 9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남미 주민들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결국 장벽 건설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국토안보부가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밸리의 추가적인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26개의 연방법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지대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물리적인 장벽 필요하다, 긴급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이 같은 행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애용했던 조치이기도 하지요.
이번 조치는 임기 내 추가적인 국경장벽 건설은 없다고 지난 대선부터 공언해왔던 바이든 대통령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급증하는 불법 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유력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 공세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층 반발을 무릅쓰고 이민 문제에 있어 비상 처방을 선택한 셈입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동안 다른 국경 말고 딱 리오그란데 밸리에서만 24만 5천 명의 불법 이민자가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장벽이 효과적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같이 국경 장벽 건설하는 장벽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바이든이 나와 미국에 넘쳐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냐, 그의 사과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 접경지대 모두 450마일 길이의 장벽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장벽 건설을 추진했지만 연방정부가 계속 이 계획을 보류시켜 왔었습니다. 들으신 대로 다시 급증세를 보이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멕시코에 국경 안보 유지를 위한 공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어제 마약 총기 매매 같은 근절을 위해 고위급 안보회담 참석차 멕시코 시티를 찾은 자리에서 우리는 국경이 안전한지 확인하기를 원하며 국경 안보 수준을 지속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분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경 안보는 미국과 멕시코 둘 중 그 누구도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공동의 접근 방식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멕시코 북부 미국 접경에 하루 최대 10,000명 안팎이 도착할 정도로 늘어난 상황에 대해서 멕시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바라는 요청으로 해석됩니다. 양국은 또한 안보 우제와 관련된 우선순위가 미국 내 보건위기를 초래한 합성 약물, 특히 이른바 좀비 마약 펜타닐의 유통을 억제하는 한편 멕시코 카르텔의 폭력성을 가중하는 무기 밀수 근절에 있다는 데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회담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1년 만에 재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YTN입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를 계기로 만난 미중 정상. 서로가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을 확인하면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 자리였습니다. We oppose unilateral change in the status quo by either side. 그러나 정찰 풍선 사태와 수출 통제 등으로 양국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1년 만에 양국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때 따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때마침 미국 상원의원단의 방중과 중국의 경제, 외교 사령탑의 방미설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Whether it's at UNGA or whether it is after UNGA, sometime before the end of the year, it is still our expectation that Secretary Blinken will host Foreign Minister Wang Yi here in the United States. 그러나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G20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하면서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에이펙을 주최하는 미국 입장에선 G2로 성장한 중국 정상의 불참이 뼈아픈 외교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중국의 몸값 높이기 전략이란 말도 나옵니다. 단순 만남을 위한 만남이 되지 않도록 1년 전 회담보다 진전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다음 달 초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이처럼 가시권 안으로 들어온 가운데 다음 주에 방중할 연방의회 상원의원들도 시 주석과의 면담 의지를 밝히면서 미중 간 외교적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을 포함한 미국 여야 의원단은 다음 주부터 열흘간 한국, 일본, 중국을 잇따라 방문해서 각국의 의회를 포함해 주요 정치권과 재계 지도자들을 면담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크레이퍼 상원의원이 어제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직 상원의원들과 시 주석의 만남이 개최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중국 내 미국 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중국 관계자들을 만나고 싶으며 특히 시 주석을 만나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상원의원들과 시 주석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척슈머 의원이 이끄는 상원 대표단의 방중을 환영한다며 대표단이 중국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중 강경파로 꼽히던 척슈머 의원 등 연방 상원 의원들의 방중과 시 주석 면담 가능성에서는 국내 안보 이슈나 기술 패권 경쟁과는 별개로 외교적인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관계 유지에는 노력을 하겠다는 미국과 중국의 의도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원 의장이 소속당인 공화당 소속 강경파 반란으로 추출되는 이런 분열 양상 속에 공석이 된 자리를 놓고 당내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도 거론이 됐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차기 하원 의장으로 지지하고 나서 압도적인 강자가 없던 당내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강경파 반란으로 축출되면서 의회가 대혼란에 빠졌고 하원 의장이 해임된 것 미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취임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메카시 전 의장의 뒤를 이을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강경보수파와 오하이오주에서 스컬리스 원내대표의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 연구위원회 케빈 헌 하원 의원 등 제3의 인물이 하원 의장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며칠 전부터 지인들에게 하원 의장 후보로 조던 위원장을 지원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간 의회 내 리더십 공백을 틈타 공화당에 대한 지배력을 과시해왔던 것으로 AP통신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고 언론들이 지적했습니다. 원래도 막말로 유명하지만 최근에 차원이 다른 폭력적이고도 험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던 공화당 행사에서 범죄 대응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모든 약탈과 절도 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것이며 그 방법으로 당신이 도둑질하면 상점을 나설 때 총에 맞게 된다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재임 시절 자신의 군 최고 참모였던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에 대해서도 과거 같았으면 사형을 당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밀리 당시 합참의장이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연방의회 건물을 난입하면서 발생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 당시를 포함해서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중국 측과 통화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끔찍한 행위는 옛날 같으면 사형감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에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거론되자 바이든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긴 조사가 필요 없다. 이미 증명됐다. 이 불량배들은 나를 2번이나 탄핵했고 4차례나 기소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보도 불만을 이유로 NBC 방송과 MSNBC를 국가를 위협하는 반역이라고 부르면서 당선 시 이들 매체의 방송 전파 접근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독재 정권의 특징인 강경 통치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월 6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하루 이번 주 중 가장 덥겠습니다. 오늘 남가주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 100도 내외까지 오르겠고 폭염주의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한낮에 쏟아지는 강한 햇살 때문에 체감 기온은 보다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토요일이 내일은 낮 기온이 3, 4도가량 내려앉겠고 일요일은 전날보다 6, 7도가량 뚝 떨어져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기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97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8도, 6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3도, 64도, 해안 지역은 85도, 6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7도, 낮 최고 기온은 73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공동 제공입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LA시의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마련하자는 시 개혁안이 어제 LA 시의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시 의석을 늘리는 방안은 시의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LA시의회에서는 LA시정부개혁위원회가 상정한 LA시 개혁안의 LA시의회 승인을 위한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정부개혁위원회 측은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마련과 LA시 의석을 늘리는 두 가지 안건을 둘러싸고 3시간에 걸친 논의와 토의 끝에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안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LA시 의회로 안건을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출범되면 기존의 LA시 의원들이 선출한 인물들이 선거구 재조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LA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LA 시의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며 시의원들의 수정 절차도 생략돼 선거구 재조정이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린 맵이 최종 안건으로 채택이 되는 거지, 기존에서 시민들이 아무리 그렸다고 해도 시의회에서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이런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정치인들이 본인의 지역구 바운더리를 전혀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날 표결로 인해 한인사회를 비롯한 LA 시내 다양한 커뮤니티 주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입니다. 이 같은 법안 추진은 한인타운을 비롯한 LA시에 더 청렴한 정치인이 자리를 잡아 한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이 개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공평하고 공정한 이 선거구 재조정이 될 것 같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LA시 선거구를 기존의 15개에서 최대 31개로 늘리자는 개혁안에 있어서는 시의원들의 입장차가 커 이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이 현재 LA시 지역구 주민들의 컴플레인트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마련된 상황은 아니라며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갑론을박이 전개되면서 끝내 표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LA시 의회 지역구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은 표결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참여가 없다고 하면 이 이슈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인분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권은 이제 LA시의회로 넘어가서 내년 주민반의안으로 붙여질지 여부가 결정되며 선거구를 늘리는 안은 추후 미팅과 투표를 통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한인타운 지역 내 차량 물품 도난 사건이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PD 최신 집계 자료에 따르면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무려 1,165건의 차량 물품 절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것은 2022년 같은 기간보다 25% 그리고 2021년보다 18.2%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절대 범죄는 오래 주차해 놓은 차량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잠시 내린 사이 습격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내 물품 절도는 현재 한인타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정부나 경찰의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워낙 빈번한 비응급 범죄로 여겨져서 경찰 대응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피해를 당하면 고스란히 복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차량 내 물품 절도 예방을 위해서 금세 돌아올 예정이거나 가까운 곳에 주차하더라도 차량 문과 창문이 모두 닫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과 차량에 여분의 키를 두지 말고 차 키는 꼭 본인이 소지할 것, 그리고 귀중품이나 크레딧 카드는 차 안에 두지 말 것, 부득이하게 놓더라도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교통량이 많고 밝은 곳에 주차할 것과 핸들이나 브레이크 잠금 장치까지 도난 방지 장치 구입 등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던 캐런 베스 LA 시장의 노숙자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시장실이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거리 위 텐트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을 쉘터 및 주거지로 옮기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글라나다 힐즈 지역 데본셔 스트릿과 발보아 블루버드 교차로에서 시행한 결과 해당 지역 25명의 노숙자들이 거리 위의 생활을 청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이 27번째 작전이었고 27번의 작전을 통해 1,600명 이상의 LA시 노숙자들이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1,600명 이상의 노숙자를 주거지로 옮겼다. 이게 캐런 베스 시장실이 노숙자 정책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한 건데 LA시의 노숙자 수가 46,000명입니다. 46,000명 중에 1,600명 이상을 옮겼다. 큰 성과다. 이러긴 좀 너무 오버지 않나요? 네. 이 프로그램은 노숙자들이 거리 위에서 사망하는 일을 예방하고 노숙자 정신건강치료, 텐트촌 제거, 노숙자 장기 주거지 제공, 모든 LA 주민들의 거주지 위생성 향상 등을 위해서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LA 한인타운의 주민들의 노숙자로 인한 문제, 불만 제기, 민원 제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메트로링크가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 탑승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학생 무료 탑승 프로그램은 이 메트로링크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한 뒤에 학교 이메일로 등록한 뒤 계정을 인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셀폰에 스튜던트 어드벤처 패스를 저장하면 메트로링크 시스템이 운영하는 모든 열차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메트로링크를 이용하는 학생은 전체 탑승객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탑승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 교통국의 저탄소 대중교통 운영 프로그램의 차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무료 학생 탑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CC, LA 시티 컬리지, LA 커뮤니티 컬리지죠. LA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컬리지인데 여기 세종대왕 동상이 어제 세워졌습니다. 참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LA시의 대표적 커뮤니티 컬리지로 한인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고 한국어 강의도 있는 LA 시티 컬리지에 공립대 최초로 세종대왕 동상이 어제 들어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어 열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세종대왕 동상 제막식 어제 LACC 캠퍼스 내 메인 쿼드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한글날을 나흘 앞두고 열려서 의미를 더했고 이 동상은 높이 2.44m, 폭 1.22m 크기로 대리석 기단 위에 청동 재질 상반신 형태의 세종대왕 동상이 들어섰습니다. 제작에는 총 $50,000가 들어갔습니다. 이 동상은 황실문화재단 이석 이사장과 그의 양자이자 황실 후계자로 지명된 한인사업가 앤드류 리, 임페리얼 패밀리 컴퍼니 대표가 LACC와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제작 비용은 앤드류 리 대표가 모두 지원했습니다. 황손 이석 이사장과 앤드류 리 대표는 지난해 4월 LACC에 한국어 교육기금 $100,000를 기부하기도 했는데 이 후원금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 문화행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상은 이와는 별개로 진행된 것입니다. 어제 제막식에는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즈 LA 커뮤니티 컬리지 교육부 총장, 에마누엘 게브로 LACC 총장, 이석 이사장, 아시아계 의원 중 한 명으로 축하를 하러 온 마이크 퐁 주 하원 의원 등 LACC 임직원, 학생,
정계 관계자 이렇게 150여 명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로드리게즈 LACC 총장은 이 LACC 총장이 로드리게즈는 LACC LA 커뮤니티 컬리지 교육구 총장입니다. 오늘 세종대왕 제막식은 단순한 동상 제막식을 넘어 교육의 힘, 잠재력을 되새기는 중요한 행사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정보를 얻고 영감을 얻을 수 있게 한 인물이라며 가장 평등한 고등교육 제도인 우리 커뮤니티 컬리지가 지향하는 바와 똑같다. 오늘 동상 공개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 의미 잘 부여해놨죠. 이런 가운데 오늘 LA 시의회에서는 10월 9일을 한글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월 9일 LA에서는 10월 9일이 한글의 날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기념하게 됐습니다. 내년 뉴저지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현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이 당내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뉴저지주의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유권자 50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김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뉴저지주의 사업가들에게 현금과 금괴 같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을 상대로 당내 예비선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이 내년도 민주당 예비선거를 거쳐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한인으로서 첫 번째 연방 상원의원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뉴저지주 남부에서 자란 김 의원은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중동안보 전문가입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뉴저지주 중남부이지만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를 방문한 뉴욕 시장이 망명 신청자들을 향해 아메리칸 드림이 악몽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렉 애덤스 뉴욕 시장은 멕시코 시티의 과달루페 성당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달루페 성당은 중남미에서 멕시코로 모인 이민 희망자들이 미국을 향해 떠나기 전 들려 기도하는 마지막 장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현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민자들에게 열려있는 국가라면서도 현재 미국의 상황과 도전을 투명하게 알려야 이민 희망자들도 현실에 맞는 기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쫓으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 꿈이 악몽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여정이 아주 위험할 수 있고 미국에 도착한 뒤에 경험할 현실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이민 문제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넘어가는 망명 신청자가 파나마와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을 거쳐서 오는 만큼 해당 국가를 포함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했습니다. 뉴욕의 한 시민활동가가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10대의 묻지마 범죄에 숨진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욕경찰 NYPD는 어제 뉴욕시 브루클린에 사는 18살의 브라이언 다울링을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다울링은 지난 2일 오전 4시경 뉴욕시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븐스턴의 주택가 인도에서 시민활동가인 32살의 라이언 카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따르면 카슨은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가던 도중 흥분한 채 길거리에 오토바이를 발로 마구 차던 다울링과 마주쳤고 카슨은 여자친구를 보호하며 물러섰으며 의자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후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렸고 경찰에 출동해 쓰러진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카슨은 비영리단체 뉴욕 공익연구그룹에 속한 시민활동가로서 브루클린 일대 시민단체와 정치인 사이에 유명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사는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의 범인에게 10회의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종신형을 10번을 선고하고 이런 거 상징성이 있죠. 네. 뉴욕타임즈는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공격과 총기 사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 프랭크 제임스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임스는 지난해 4월 뉴욕 지하철 N노선 열차에서 2개의 연막탄을 터뜨린 뒤
무려 33발의 총을 발사했습니다. 10명의 승객이 총에 맞았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19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총상 피해자 1명당 종신형 1회라는 계산 방식으로 모두 10회의 종신형을 구형했다라고 말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고위공직자 위협 소동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위스콘신주 40대 남성이 지난 4일 총기를 들고 위스콘신주 청사에 찾아가서 토니 에버스 주지사의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지역 경찰은 용의자 신원을 위스콘신주 메딘스 주민인 44살의 자시와 타코 플리스닉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플리스닉이 4일 오후 2시경 위스콘신 주청사 1층 주지사실 앞으로 가서 입구를 지키고 있던 보안요원에게 주지사 면담을 요청했고 웃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장전된 총이 든 권총집을 차고 있었고 목줄을 맨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안요원은 에버스 주지사가 당시 주청사 내에 없다고 알렸지만 플리스닉은 주지사를 만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이죠. 금요일 아침입니다. 반가운 소식으로 제가 기분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가솔린 가격입니다. 가솔린 가격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 오늘 갤런당 6달러 8.3센트. 다음 주에는 5달러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어제에 비해서 6.2센트가 하락한 오늘 6달러 8.3센트 갤런당 평균 가격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더 반갑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드디어 5달러대로 내려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에 비해서 6.8센트가 떨어져 오늘 가솔린 평균 가격 갤런당 5달러 94.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겨울철 가솔린 판매를 승인한 게빈 뉴섬 주지사 결단 때문에 지금 가솔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고용시장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아침 고용 상황 보고서를 내고 9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보다 33만 6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에 비해서 10만 개 이상 많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의 2배 수준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구인 건수 증가는 미국 내 고용 수요가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매파 분위기도 한동안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고용시장 과열 현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엄청납니다. 2000년 12월 이후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은 30년 만기 고정금리 평균이 7.49%로 지난주에 비해서 상승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7.31%에서 7.49%로 0.18%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8월 중순부터 7%를 넘어섰고 이로 인해 모기지 신청은 2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장의 잠재적 구매자들은 주택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현 주택 보유자들은 저렴한 이자로 받은 모기지를 놓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매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프레디맥의 샘 카터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 변화, 연준 이사회의 다음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이 모기지 금리를 밀어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택 구매 수요도 줄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이 만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미국 방송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편 연방의회가 초유의 하원의장 공석 사태를 겪으면서 백악관 측이 이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CBS 뉴스는 익명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개월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의 도움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은 북한의 무기 지원이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로 보인다며 푸틴과 김정은의 군사협력 논의가 이제 형태를 갖춰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CBS는 다만 이번 무기 이전이 장기적인 무기 지원 계획의 일부인지 아니면 제한적인 규모의 선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는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지역을 공격해 대규모 민간인 인명피해를 입힌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Can you imagine just walking to the grocery store with your kids, trying to figure out what is it that you're going to make for dinner, and you see an explosion happen where bodies are everywhere, and it's horrifying.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해임 사태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회를 거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was very clear. He wants to give a major speech on this. There's strong bipartisan support from both chambers for protecting our national security by backing Ukraine.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는 아직 언급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만간 확실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추가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이란의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에게 돌아갔습니다.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이란 정부와 싸워왔던 모하마디는 현재 수감돼 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그녀가 수상식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 경찰에 체포됐다 결국 주검으로 발견된 22살 아미니. 지난해 9월 아미니의 죽음은 이란 전역을 분노로 물들였고 터져나온 시위의 중심엔 이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여성 인권을 위해 평생을 싸워온 나르게스 모하마디. 이란 정부의 압제에 맞서 반정부 기사를 쓰던 그녀는 2003년 이란의 대표적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를 만나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여성의 자유와 권리 신장, 사형제 폐지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다 2011년 5살 쌍둥이를 둔 채 처음 투옥됐지만 감옥에서도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8년 뒤 가까스로 풀려난 뒤엔 옥중에서 직접 겪은 고문과 폭력을 고발했고 여성 수감자에 대한 학대와 성폭력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50살 생일을 앞두고 반정부 선전 혐의로 다시 투옥되기 직전 담담히 희망과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인권운동가들은 그를 석방하라고 이란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노벨상 위원회도 평화상 수상을 결정하면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They will release her so she can be present to receive this honor. 자유를 위해 싸운 이란의 용감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영광을 돌린다. 테헤란 에빈 교도소에 수감 중인 모하마디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SNS로 노벨 평화상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이제 메이저리그 디비전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플레이오프가 시작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경기는 없고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텍사스와 볼티모어, 미네소타와 휴스턴, 아메리칸 리그 경기는 그렇게 대진표가 완성이 됐고요. 내셔널리그는 애틀란타와 필라델피아, 이 경기가 지금 빅매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필라델피아, 또 파이팅 넘치는 선수들이 많아서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기, LA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먼드백스 간의 경기가 내일 오후 6시 2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메리칸 리그 경기는 팍스 스포츠 1에서 생중계가 되고요.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는 TBS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LA 다저스는 선발 투수 미리 발표를 했어요. 클레이튼 커쇼가 선발로 나섭니다. 자, 커쇼 플레이오프에는 그렇게 못 던지는데 제일 선발로 커쇼를 내보낸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배짱 대단하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이, 커쇼가 나가야지 라면서 당연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메이저리그는 디비전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슈퍼라운드에서 아시안게임 중국을 누르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내일 새벽 타이언과 금메달을 다투는데 침체되어 있던 타선이 살아난 것이 희망적이라는 분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사회인 팀으로 구성된 일본을 힘겹게 꺾고 고비를 넘기면서 대표팀의 방망이엔 힘이 붙었습니다. 2회 강백호의 안타에 이어
김주원이 힘껏 잡아당긴 볼이 오른쪽 담장 밖에 떨어졌습니다. 계속된 찬스에서 최지훈은 희생타로 한 점을 더했습니다. 첫 타석에서 타격감을 끌어올린 강백호는 3회 호쾌한 스윙으로 솔로포를 쏘올렸습니다. 4회엔 윤동의 2루타와 노시환의 희생타로 2점, 8회 초에도 문보경의 2루타로 2점을 더한 대표팀은 8회 말 한 점을 내줘 8대1로 승리하고 4회 연속 금메달을 향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장단 16안타의 선발 전원안타를 기록했는데 일본전까지 2안타, 타율 1할 4푼 3리에 덕이던 강백호는 홈런 포함 3안타를 몰아치며 확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좀 중요한 경기 앞두고 좀 좋은 감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뻤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정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내일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운드에선 홍콩전 선발을 책임졌던 원태인이 나흘을 쉬고 나와 6회까지 중국 타선을 무득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낮게 깔리는 변화구를 앞세워 탈삼진 6개를 곁들였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벼랑 끝에 서 있었고 오늘 결승행이 있어서 중요한 경기에 선발로 맡게 돼서 책임감이 있었는데 좋은 결과로 잘 끝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타이완과의 결승전에서도 역시 관건은 방망입니다. 조별 예선에서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선발 리에우민과 타이완 리그의 구린 위양징에게 허무하게 완봉패를 당했던 만큼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한편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내일 새벽 5시 일본과 숙명의 결승전을 펼칩니다. YTN입니다. 4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2대1로 누른 황선홍호가 운명의 한일전에 나섭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황룡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금메달을 놓고 일본과 한판 승부를 겨룹니다. 5년 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연장전 승리 이후 다시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번 한일전에서 승리할 경우 우리 축구대표팀은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에 이어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번 황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표팀은 6경기에서 25골, 2실점을 기록하며 전승했고 역대 23세 이하 대표팀 전적에서도 7승 3무 6패로 일본에 앞섭니다. 7골을 터뜨리며 대회 득점왕이 확실시되는 정우영을 비롯해 이강인의 활약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희 모든 선수들이 여기 올 때 오로지 한 목표만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한 경기 한일전 남았는데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도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하는 좋은 경기였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오이와고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은 24세가 넘는 와일드카드를 쓰지 않고 2001년에서 2004년생의 젊은 선수들로만 팀을 꾸렸습니다. 눈에 띄는 선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프로팀에서 뛰고 있는 데다 해외파도 포함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생 선수가 7명이면 우리가 되게 쉽게 내열을 할 수 있잖아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수층이 그만큼 두꺼웠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려도 우린 계속 이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고른 능력을 갖고 있는 조직력의 일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반 사이 한일전 성적도 좋지 않아 한국 남자 축구는 A 대표팀부터 연령별 대표팀까지 5차례 연속 참패의 쓴맛을 봤습니다. 핵심 자원인 측면 공격수 엄원상의 부상도 우리 대표팀에게는 악재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마지막 한 발이 남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며 아시안게임 3연승을 향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날씨 덥죠? 이번 주말 덥다고 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온차도 좀 있다고 그러니까 또 이럴 때 감기 걸리기 딱 좋잖아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